좀 외람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박정희 정부 때 그 해직 2번 당하셨잖아요. 전두환 정권 때 1번 당하시고. 박정희 때 한 번, 전두환 정권 때 2번.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뭐 전기도 쓰셨지만 뭐 12권짜리 쓰셨지만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심지어 초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옹호를 하고 계시는 건데 반면에 뭐 인혁당 사건도 있고 이렇게 대표님께서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뭐 목격을 하고 기자로서 고발도 하고 이런 수많은 사상범에 대한 인권 유린과 그다음에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축소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국가폭력을 최소화했다라는 표현도 쓰시고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을 걷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부흥시켰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박정희 독재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독재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평생을 사실을 중시하는 기자로 사신 분으로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을 중시하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박정희 그 치하에서 기자 생활할 때는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쫓겨나기도 하고 뭐 비판을 많이 또 그때 기자로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정희를 논하는 것은 역사적 인물로서의 박정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역사적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역사적 평가는 법률적 평가, 정치적 평가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평가예요. 자연히 크게 굵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외국의 사례와 비교를 해야 돼요. 네. 그렇다면은 박정희 시대 18년은 뭐였느냐?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했고 세계에서 가장 균등한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처럼 발전하면서 소득 격차가 벌어지지 않고 그래서 가장 균등한 성장을 했다니까요. 고도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격차가 벌어진 게 아니라 격차가 줄어들면서 언론 자유에 대한 제약도 있었죠. 그건 뭐 제가 해직된 게 좋은 예지만은 그러나 역사적 평가를 한다면은 외국에는 그럼 어땠느냐? 박정희 시대 때의 이 변화는 세계 역사상 18년 동안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였어요. 이런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인명 희생이 옵니다. 인명 희생이 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리 성인군자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네. 그러면 박정희 시절에 박정희는 아무도 정치적 암살을 한 게 없어요. 그 뭐 재판해가지고 한 거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정치적 암살을 한 게 없고요. 수많은 시위가 있었지만 발포 명령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마 사태 때도 한 사람도 총맞아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예가 없어요, 세계에서. 그래서 제가 박정희를 평할 때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기간에 최대의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시절에 그 밑에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뭐 고문하고 그건 다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까지 다 박정희한테 떠넘기는 것은 그건 역사적 관점은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책임자잖아요. 대통령이 책임자잖아요. 그거는 책임자가 아니죠. 그건 박정희가 책임자가 아니라 저 정보부에서 고문했으면 정보부장이 책임자지. 아니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는데 대통령이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몰랐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모르지. 그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박정희라는 사람은 마지막에 총을 맞았잖아요. 네. 난 괜찮아라고 했다고. 네, 그랬죠. 가슴에 총을 맞아 난 네. 괜찮아.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자리에 있었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난 괜찮아.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바로 옆에 있었던 신재순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란 뜻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 생각이 이런 판에도 나까지 생각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요. 박정희 마지막 모습은 어땠느냐 하니까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정희를 표현할 때
니체가 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의 서문에 나오는 그 초인이란 단어를 생각한 겁니다. 초인은 뭐냐? 니체의 표현에 의하면은 더러운 강물을 들이키면서 자신의 영혼은 더러워지지 않고 바다와 같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초인이다. 그게 딱 맞는 사람이 저는 박정희라고 생각해요.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기자로서 할 때는 항상 사실관계로 하니까 그때는 비판적이죠.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박정희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먼 데서, 역사적인 관점은 항상 먼 데서 보고 총론적으로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예. 절대로 박정희를 성인으로 만들어도 안 되고, 네. 박정희를 악마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공과 과를 정확하게 그렇죠. 써야죠. 그 입장만 취하면 돼요. 네. 그럼 뭐 예컨대 많이 양보해가지고 나는 박정희가 잘한 게 9라고 생각하고 못하는 게 한 1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네. 잘하는 거예요. 근데 네. 정치는 6대4 정도 돼도 잘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니까. 하지만 뭐 그 박정희 정부권 시절에 뭐 고문당하고 그 목숨을 잃고 이런 뭐 유족들 지금 뭐 살아계신 분들도 별로 안 계시겠지만 근데 그 한 예. 사람 개별적인 그 사람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역사 평가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이제 유신 선포하고 이런 것도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거는 장기 집권을 위해서 그 구테타를 일으킨 거다, 친위 구테타를 일으킨 거다 이렇게 저희 해석을 하는데 대표님은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중공업 발전을 내가 위해서? 제일 열심히 친위 예. 쿠데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 예. 그 친위 쿠데타예요. 그래서 네. 그러나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입니다. 네. 그 리얼타임에서 판단이에요. 음. 72년 10월 17일 유신 선포가 나왔을 때 나는 그때 2년차 기자인데 이건 무슨 전쟁 난 것도 아니고 이건 무슨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 지나놓고 보니까 1972년의 유신 선포, 그다음에 79년의 이분의 사망, 그 7년, 네. 그 7년에 박정희가 이룩한 게 뭐냐는 겁니다. 그걸 꼽아보면 중화공업 건설을 네. 했어요. 중하고 정말 건설했죠. 제1차 석유 쇼크를 겪으면서도 네. 그다음에 의료보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이 그때 커졌어요. 그다음에 새마을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 부흥이 됐어요. 그다음에 중동으로 진출해가지고 거기서 한 30만 명이 진출해가 외화를 벌어가지고 중동에서 석유 사오고도 남았어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게 4대강 유역에 댐을 10개를 만들었어요. 네. 그거 그때 안 만들었으면요 수도권에 2,500만 살지를 못합니다. 그 뒤로는 댐을 한 개도 못 만들어요. 반대가 많아가지고. 그걸 1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과 그 친위 쿠데타를 했다는 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야죠. 비교를 해가지고 헌법을 정지시킨 것은 나쁘다. 그러나 이렇게 만든 이 거대한 성취, 이게 결국 오늘 한국의 이런 풍요를 만든 거, 이걸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판단해야지.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지금은 안 되죠. 누군가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지금은 있다고 안 되지. 하더라도 역사적인 네. 그 역사의 흐름에, 그 역사의 단계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 네. 그러면 시대 착오가 되는 거지. 그 당시 우리나라의 형편에서는 그게 가능했다. 뭐 필요했다. 뭐 꼭 옳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네.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김일성하고 비교해야 돼요. 김일성. 김일성은 예. 그렇게 지금까지 독재를 했는데 뭘 만들었느냐? 박정희는 그걸 독재라고 볼 수 있어요. 7년은 그건 독재라고 봐야 돼요. 독재를 했는데 뭘 만들었느냐? 이렇게 비교하고 평가를 하는 게 좋죠. 네. 그 대표님은 과거에 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뭐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아주 맹공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반국가적 행위라고 했지. 반국가적 행위. 전부 사람을 네. 이렇게 규정하진 않아요. 네. 그 근데 4억 5천만 달러를 핵 개발하고 있는 김정일한테 갖다 주고
그것도 국민 동의 없이 사실상 김정일과의 회담을 그건 매수한 거거든요. 매수해서 김정일하고 만나고 그 뒤에 북핵 문제도 전혀 거론하지 않고 함으로써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문제 그런 것은 반국가적 행위지. 그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두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거는 요새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다. 저는 뭐 생각이 있어요. 네. 다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어요. 네, 공과가 있죠. 네.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 위기 극복을 잘했어요. 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문화 개방을 해가지고 서로 일본과 한국이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잘했어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잘했고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잘했고 이라크 파병 잘했어요. 특히 뭐 지금 박근혜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보수당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으니까 이분들은 정말 헌법을 파괴한 분들이니까 뭐 그 점에서는 진보당에서 나온 대통령들이 더 낫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최악의 대통령은 두 사람이라고 봐요. 네. 문재인,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은 네. 그건 사실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빼앗겼다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동정할 여지는 있습니다. 과연 그게 탄핵 사유냐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렇게 혹독하게 평가를 하십니까? 원전 정책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원자력 발전을 더 만들었어야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70%의 기름이 지나가야 우리가 공장을 돌 수 있는데 그때 그걸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금 대응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원자력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일본보다도 더 위험한 후쿠시마보다도 더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라고 터무니없는 규정을 해가지고 원자력 산업을 위축시킨 거 그거는 정말 과학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어요? 에너지 정책을 또 그렇게 정합니까? 그다음에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거 이른바 9.19 군사합의. 아니 수도권 상공에 자기 나라 공군력이 배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항복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항복을 했어요. 항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서울 상공에 우리 비행기가 다닐 수 없는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수도권에 미사일 방어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가지고 북한 핵 위협에 아직도 우리가 노출되고 있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그 정도만 해도 절대로 그거는 있을 수 없죠. 어느 대통령이나 공과 과가 있는데 공은 없습니까? 문제는 네. 저는 못 찾았어요. 못 찾으셨습니까? 예. 앞으로 찾으려고 하면 노력을 해볼게요. 네. 대표님께서는 남북 통일은 평양 주석궁에 국군의 탱크가 진주를 할 때 완성된다. 이게 좀 와전이 돼가지고 우리 군대가 북한의 주석궁을 갖다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와전도 되기도 했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고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우리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다. 서로 좀 각자 살자 이런 취지인데요. 대표님께서 지향하는 남북 관계의 현재와 미래는 어떤 겁니까? 그것도 헌법에 따라 해요. 헌법입니다. 헌법이 잘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통일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우리 헌법을 만든 분들이 참 길게 보고 만든 겁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했잖아요.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우리의 영토인 북한 지역을 어떻게 통일해야 하느냐 하는 답은 헌법 제4조에 있어요. 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해야 된다.
1조, 3조, 4조가 유기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한반도 전체를 통일함으로써 헌법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선언을 실현시키는 것. 그게 헌법의 명령입니다. 자, 첫째 여기서 하나씩 따지면은 북한을 정권으로는 인정해도 되지만 절대로 국가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한반도에는 두 개의 국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한반도에는 1국가만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 민족사는 1민족 1국가입니다. 독일은 1민족 다국가예요. 우리의 역사적 전통에서 1민족 1국가의 전통이 허물어졌던 게 후상북 시대 몇십 년, 그리고 지금 한 80년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1민족 1국가로 가야 돼요. 정통성 있는 국가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북한 노동당 정권이라는 실체는 있어요. 그러나 국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해야 돼요. 북한에 대해서 나라 국자를 써주면 안 됩니다. 이건 헌법 위반이에요. 요사이 그런데 정동희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따라서 적대적 국가, 북한이 적대적 국가라고 하니까 우리는 평화적 두개 국가론, 두개 국가론이란 말이 우리 헌법에서 성립될 수가 없다니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두 개 국가로 선언을 하자. 그럼 우리 통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헌법 4조 위반이죠.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중국군이 개입한다? 그럼 우리는 우리 헌법에 따라서 왜 우리 영토에 개입하느냐 해가지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두 개 국가론이 돼버리면은 외국이니까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토를 포기하는 거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는 북한 2,500만 주민들의 인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반인도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인 게 두 개 국가론입니다. 그런데 네. 이걸 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저는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네. 요즘 언론 환경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대표님도 유튜브를 하고 계시지만, 뭐 진보 지식인 뭐 유시민 전 장관, 지금은 유시민 작가라고 하는데, 뭐 재래식 언론이다, 우리 레거시 미디어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뭐 폄하하는 말로 뭐 기자를 기레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그 신문 부스도 많이 줄었고, 공중파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레거시 미디어가 존립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전통 언론으로 분류되는 그 기사를 읽어보면 기사 문장도 좋고요. 훨씬 더 정확하고 해서 질적으로는 우수하다고 봅니다. 그 우수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죠.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또 뭐 인터넷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과의 격차를 벌리면서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은 시청자라든지 독자층도 유지될 거예요. 돌아올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모방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수준을 유지하자. 저는 항상 이 인터넷으로 보는 언론이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 스트리트 저널, 이코노미스트, CNN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세상에 보여요. 네. 그런 수준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만족시킬 수는 없을 거고요. 네. 또 이제 각 언론사가 역시 어떻게 하면 이제 수준을 맞추느냐, 그게 좀 제일 중요한 고민이죠. 건데. 네. 그래도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는 지금 아마 구독자가요 한 1,000만 명 되거든요. 그 높은 질로서 극복을 했습니다. 각각? 아니 저 뉴욕 타임스는 1,000만 명이 그 유료 회원이라고요. 네. 유료 회원. 네. 그리고 종이 신문 독자는 한 100만밖에 안 돼요. 네. 그 10배를 불렸어요. 네. 뭘 하느냐? 그 내용으로 한 거거든요. 네. 내용.
그래 한국의 그 고민은 이럴 때 아주 좀 작심하고 어느 언론이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수준을 유지하면서 유료 회원을 늘려가는 거. 그게 하나라도 성공을 하면 될 건데. 그런데 여기 하나 한글 전용으로 하면 안 돼요. 네. 한자와 한글을 같이 쓰는 정상적인 한국어를 구사하는 언론이 있어야 되는데 리거시 메디아라는 사람들이 한글 전용으로 감으로써 그 수준을 스스로 포기를 해버렸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 건데요. 사실 아까 그 말씀하시기는 하셨습니다. 그 보수와 진보 이렇게 양갈래로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 AI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그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원로로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거는 헌법 사실 상식이에요. 헌법 사실 상식. 헌법 사실 상식을 3대 기준으로 삼고 세상을 보고 그다음에 실사구시 정신. 네. 저는 동양에서 만들어진 가장 위대한 용어가 실사구시라고 생각해요. 네. 거기서 실은 현실을 말합니다. 거기서 사는 사실을 말합니다.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찾는 자세를 우리가 실사구시라고 그래요. 네. 이 두 개만 있으면 다 돼요. 네. 다, 태도가. 그리고 사실, 정의, 자유라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정의를 세운다. 이건 법인데 그렇게 해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 또는 자유를 키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이 먼저고 사실에 기초한 법 집행. 그렇게 해야 자유. 요 정도 몇 개만 개념 정리가 된다면은 네. 그 다음에는 사람이라는 것은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뭐든지 해도 돼요. 같은 용어로 법만 어기지 않으면 뭐든지 해도 돼요. 그리고 생산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뭘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거든요. 자유민주주의는 법을 어기지 않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한에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200% 이렇게 발휘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바로 그걸 누렸잖아요. 지난 80년 동안 우리는 세 가지 자유를 지켜냈어요. 첫째, 언론 자유. 그다음에 선거의 자유. 그다음에 사유재산의 자유입니다. 요것만 놓치지 않으면은 한국 사람들은 원래 머리 좋은 사람들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이재명 정부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요 세 가지 자유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 네. 언론 자유, 선거의 자유, 그다음에 사유재산의 자유입니다. 네.